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아주대학교 백인주 겸임 교수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통일한국과 지방행정기관의 협력입니다. 통일이란 한반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자 미래에 우리 사회가 꼭 준비해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의 국가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방행정기관입니다. 지방행정기관들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통일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통합된 사회에서 원활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통일 과정에서 지방행정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를 통해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강의 목차입니다. 먼저 서론에서 통일 과정에서 지방행정기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해외 지방협력 사례를 통해 다른 나라의 경험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남북 지역 간 협력 체계와 남북 지방행정기관 협력 모델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서론에서는 오늘 강의의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이전 연구들을 간단히 살펴본 후에 왜 이러한 연구와 논의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남북 행정 통합은 통일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행정기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서독 통합 사례를 보면 중앙정부만으로는 행정통합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지방행정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었죠. 마찬가지로 통일한국에서도 지방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통일한국의 넓은 지방행정구역을 고려할 때 남북 간 지역별로 지방행정기관이 어떻게 협력하고 통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 즉 마스터 플랜이 필요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남북한 중앙정부와 지방행정기관 간의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남북 강원도의 협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남북 강원도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통일 과정에서 지방행정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조명할 것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남북 지방행정기관의 협력 방안과 그 실행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향후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지방행정 통합에 관해 기존에 진행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북 지방행정의 통합 체계를 다룬 연구들이 있습니다. 둘째, 동서독 지방행정 체계 통합 사례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남북 각각의 지방행정 체계를 독립적으로 연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남북 지역 관련 연구들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일부 연구는 통일 과정에서 남북 지방행정 체계 통합을 다루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여 정책적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발전적 차원에서 남북 지방행정기관의 협력과 통합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별, 기능별, 단계별로 연구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통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강의 주제가 왜 중요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남북 지방행정기관의 협력과 통합에 대한 중장기적인 단계별 방안을 계획함으로써 통일한국의 지방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일 후 예상되는 행정적 혼란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단계별 협력 방안과 지역별 협력 모델은 남북한 중앙정부와 지방행정기관 간의 구체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남북 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격차를 고려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원도 중요합니다. 남북한 지방행정기관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으면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통일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남북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과정에서의 협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통일한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해외 지방협력 사례 연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를 통해 화해협력 단계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유럽연합의 인터레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끝으로 동서독 행정통합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통일 단계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는 크게 5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1949년부터 78년까지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전 시기로 정치 군사적 전면 대치 시기였습니다. 78년부터 88년까지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중소 수교 이후의 평화적 대치 시기로 전환됩니다. 88년부터 2008년 초반까지는 점진적 제한적 개방 시기로 이 시기에 소위 구이 합의가 체결되면서 중국과 대만 간의 교류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마잉주 총통 집권 시기로 경제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시기였습니다. 2016년 이후는 차이잉원 정권이 들어선 이후 현재까지 정체 혹은 현상 유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대만 문제를 자국 내정으로 인식하지만 대만은 정치적 상황과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은 남북한 관계와도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는 경제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으면서 긴장 상태를 관리해온 좋은 사례입니다. 남북한도 이러한 교류협력 모델을 참고해서 화해협력 단계에서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16년에 출범한 대만 차이잉원 정권은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다소 변화시켰습니다. 이전 정권보다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양안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현상 유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차이잉원 정권은 탈중국화를 지향하며 중국과의 거래를 두려고 했죠.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줄곧 구이 합의에 기반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면서 대만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민간 부분에서는 유화 정책을 펼쳐 대만 주민들에게 중국과의 교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대만 동포들이 중국에서 유학, 취업, 창업을 할 때 중국 본토 주민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31개의 우대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중국과 대만의 관계 변화는 남북한 관계와도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양측이 정치적으로는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관계를 관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인 1980년대에 대만의 투자와 대만 기업의 진출을 염두에 두고 샤먼에 경제특구를 설치했습니다. 이 경제특구는 단순한 경제적 목적을 넘어 정치적 목적도 가지고 있었죠. 중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 특구를 활용했습니다. 1987년 대만 당국이 중국 친척 방문을 허용한 이후에 중국 본토의 샤먼은 대만 기업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지역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대만과 중국 간의 경제적 협력의 상징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샤먼은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특혜를 받아 경제특구로서 성공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대만 자본에 대한 특혜 정책을 통해 경제특구, 보세구역, 수출 가공지역 등 여러 경제적 면모를 발전시키며 대만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와 같은 중국과 대만의 경제특구 협력 모델은 남북한 협력 단계에서도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경제적 협력을 촉진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 간의 교류와 협력의 또 다른 중요한 예시 진먼섬 사례입니다. 진먼섬은 지리적으로 대만 본섬에서 약 190km 떨어져 있지만 중국 대륙과는 매우 가까운 1.8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진먼섬은 역사적으로 중국과 대만 간의 전략적 요충지로 여겨졌습니다. 대만 당국은 2000년 4월 리도 건설 조례를 채택하여 진먼, 마주, 펑우 등과 같은 연안도서 지역과 중국 지역 간의 소규모 직항과 교역을 허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안 간의 민간 교류가 확대되었고 소3통이라 불리는 소규모 무역, 교통, 통신이 허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이후에는 이 소3통이 더욱 확대되어 출입국 허가증만 있으면 대만의 진먼과 마주를 통해 중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3통이라 불리는 보다 광범위한 교류와 협력이 실현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2011년부터 푸젠성 주민들에게 대만 통행증 없이 진먼, 마주, 펑우 등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민간 교류를 더욱 촉진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양안 간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진먼섬 개발 사례는 남북한 간의 경제적,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남북한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샤먼 경제특구와 대만의 진먼섬 개발 사례는 중국과 대만 간의 상호 이익을 촉진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이 대만 정부보다는 대만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통일 전선에 국한된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협력 확대와 공동의 가치 창출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갈등을 피하고 경제, 문화, 사회적 교류와 같은 비정치적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교류협력 관계를 규정하고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세부적인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중국과 대만의 사례처럼 교류협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가 있어야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협력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사점들은 남북한 간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남북한도 경제적 협력과 법적 기반을 통해 비정치적 영역에서부터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유럽연합의 인터레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럽 여러 나라들이 서로 협력해서 함께 발전해 나가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레그 프로그램의 목적은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유럽 영토협력, 즉 인터레그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유럽 여러 나라와 도시들이 함께 협력해서 서로의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터레그 프로그램은 처음 시작할 때는 몇 개의 나라가 참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부터 93년까지 진행된 인터레그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는 11개 나라가 참여했지만 5번째 프로그램 단계로 오게 되면 28개의 나라가 참여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럽의 국경을 넘어서 서로 협력하고 지역 간의 발전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돕고 협력하는 방식은 남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좋은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0년에 유럽의 10년 단위 경제 전략인 유럽 2020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유럽의 경제 성장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강화와 같은 다양한 목표를 담았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유럽 영토 협력이라는 정책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인터레그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레그는 3가지 종류의 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국경 간 협력인데요. 유럽의 서로 다른 나라들 간의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협력을 말합니다. 초국가적 협력도 있는데 이것은 국경을 넘어서 여러 나라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 간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각 지역들 간에 이루어지는 협력으로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협력을 뜻합니다. 이런 협력 활동을 통해 유럽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안정된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레그 프로그램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럽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국가적 기구의 조정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 나라와 지역들이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고 남북한 간의 협력 모델에서도 이러한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결속 정책에서 인터레그 프로그램은 EU라는 중립적이고 큰 기구가 중심이 되어 각 나라와 지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큰 성공 요인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이 중앙에서 조정 역할을 해주니까 각 나라와 지역들이 더 쉽게 협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유럽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을 위해 여러 지역들 간의 협력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기구와 유럽 지역개발기금과 같은 재정적 지원을 활용했습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유럽 각 지역은 협력할 때 안정감을 느끼고 정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레그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단체들이 함께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점입니다. 특히 재정적 지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체계적인 기구가 필요합니다. 남북한도 이러한 인터레그 모델을 참고해서 초기에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협력 모델을 시작하지만 점차적으로 지방정부와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확장적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동서독 행정통합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통일 후 남북한이 어떻게 행정적으로 통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참고 자료입니다. 동서독의 지방행정기관 협력은 주로 동서독 도시 간 지역 결연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역 결연을 통해 서독의 행정체계가 동독으로 확산되었고 행정통합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서독의 도시들이 동독의 도시들과 자매 결연을 맺고 서로의 행정 경험과 자원을 공유한 것이죠. 통일 이후 행정통합 과정에서는 동독의 행정구조와 규정을 서독의 시스템에 맞추어 새롭게 구성하거나 필요에 따라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야 했는데요. 구동독 지역의 공무원들은 변화된 업무를 감당할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독의 도시 공무원들이 동독으로 파견되어 행정조직, 규정, 인사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도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남북한의 행정 경험과 자원을 북한에 전수하는 방식으로 행정통합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 통일 전과 후의 연구들을 보면 동서독 간의 경제교역,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 접경 지역의 활동 등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서로 다른 시기와 방법으로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통일 전 독일은 연방주의에 기반하여 지방 분권화가 잘 이루어져 있었지만 동독은 공산당의 지배 아래 중앙 집권화된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남한과 북한의 상황과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남한은 지방자치가 발달해 있지만 북한은 중앙 집권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독일 통일은 동독의 체제와 서독의 기본법에 따라 연방제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는 남북한이 통일할 때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남북한의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통일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통일 전후 독일의 다양한 경험을 참고하여 남북한도 통일을 준비할 여러 단계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일 통일은
서독의 연방체계가 동독으로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독의 5개 주가 서독의 체제로 편입되어 독일 연방공화국의 일원이 된 것이죠. 당시 동독은 1990년 민주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고 도시헌장을 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독의 5개 주를 새롭게 재편하였고 1990년 10월 3일 독일 연방공화국에 공식적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 통일의 핵심은 서독의 법과 제도를 그대로 동독에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남북한 통일 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예를 들어 남한의 제도와 법을 북한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또한 서독은 통일 전부터 동독 지역주의 행정고문을 파견해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지원했습니다. 통일 이후에도 서독의 공무원들이 동독 지역에 파견되어 행정교육과 훈련을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도 독일 통일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남북한도 통일을 준비하면서 인적 자원 활용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한의 공무원들이 북한에 가서 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북한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방식이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은 서독의 제도와 인적 자원을 받아들여 지방행정 체계를 빠르게 정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인터레그 프로그램과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제도적 차원과 인적 자원의 통합은 사회, 문화, 학술, 기업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습니다. 인터레그의 자금 지원과 협력 덕분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프치히 자전거 순환선 프로젝트는 자연 보호와 자전거 사용 촉진을 목표로 하였고 인터레그의 지원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모빌리티 스테이션 프로젝트가 있으며 도시 내 교통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 역시 인터레그의 협력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독일 통일 과정에서 국제적 협력과 자금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동독 지역의 5개 주인 작센 등의 지역에서는 서독의 제도와 인프라가 일률적으로 이식된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과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인터레그 프로그램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해 나갔는데요. 작센주의 경우에는 산업과 경제가 발달한 지역으로 라이프치히와 드레스덴을 중심으로 환경과 교통 개선에 주력했습니다. 작센 안할트주는 관광 분야의 전통적 강점을 살려 경제와 연구개발에 집중했고요. 메클렌부르크 포메른주는 디지털 전환과 첨단 산업에 초점을 맞추며 포럼과 이벤트를 통해 경제적 효과 창출에 힘을 썼습니다. 브란덴부르크주는 지형적 특성을 활용해서 매립지 재건과 관리를 통한 환경 보호에 주력했습니다. 튀링겐주는 인구 213만 명의 비교적 작은 규모에서 주민들의 교통 편의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발전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동독 지역은 1990년대 서독의 초기 투자와 지원을 통해 발전과 재건이 이루어졌는데요. 인터레그 프로그램을 지원을 받으면서 각 지역의 성격에 맞는 개발과 발전을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발전 전략은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독일 통일의 제도적 차원, 인적 차원, 재정적 차원에서 서독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방행정에서는 다양한 층위가 존재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동독 지역에 서독 모델이 단일하게 이식된 것이 아니라 독일 연방공화국의 정치 행정 시스템이 동독 지역에 맞게 조정되고 변형되었습니다. 이는 각 기관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동독의 지방행정 체계는 서독의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외생적 청사진 모델을 기반으로 자체 모델과 혁신을 적용한 결과물로 이해해야 합니다. 특수관계론과 두 국가론이 상충하는 남북관계에서는 객관적으로 이 관계를 재고찰해야 하고 동북아 협력의 맥락에서 국가 간, 지역 간 협력의 상호작용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북 지역 간 협력 체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협력 체계는 우리의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화해 협력 단계는 초기 단계로 남북한이 서로 이해와 신뢰를 쌓아가는 단계입니다. 남북 연합 단계는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단계입니다. 완전 통일 단계는 마지막으로 남북한이 완전한 통일을 이루어 하나의 국가로의 기능을 다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각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간 화해협력 단계는 199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소련과 동구 공산체제의 해체,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그리고 이에 대응한 북한의 정책 변화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체계가 본격적으로 갖추어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이후에 남북 지역 간 교류 협력은 활발해졌고 2003년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남북 교류는 위축되기 시작했고 2013년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재개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대북 제재와 여러 국제적 요인들로 인해 크게 진전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과 2020년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이후로 남북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처럼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가 점차 구축되어 왔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 간 교류 협력의 전개 양상은 각 정부마다 크게 달랐습니다. 이를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발악이라고 볼 수 있는 노태우,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남북한 간 최초의 교류 협력의 싹이 튼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남북 간 대화와 접촉이 시작되었습니다. 개화 시기로 볼 수 있는 김대중 정부 때에는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른바 햇볕 정책을 통해 남북한 간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발전기로 볼 수 있는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김대중 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아 남북 간 협력과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위기, 중단기로 볼 수 있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남북 관계가 점차 냉각되었고 교류 협력도 단절되었습니다. 재추진기 및 완전 중단기로 볼 수 있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그 큰 성과 없이 남북 관계는 단절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각 정부별로 남북 교류 협력 양상은 시대적 상황과 정책에 따라 크게 달라졌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추진 주체와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이 제안하고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형태, 두 번째로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면서 민간이 지원하는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인도적 지원 사업, 문화체육교류, 방제활동 등 지방자치단체가 교류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그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행정 및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신뢰 구축과 거점 연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거점 지역 중심의 SOC 확충 사업 및 자매 결연의 확대를 통해 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전략들을 구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지자체들의 단계별 전략은 시간이 흐르면서 남북 간의 협력과 교류가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으로 이루어진 구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될 당시 제12조에는 교역을 할 수 있는 자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등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남북 간 교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후에 2020년 12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24조의 2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 규정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남북교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2021년 10월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12조에 의해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했고, 제13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와 민간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법적 근거를 통해 지자체와 민간단체들이 남북교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입니다. 이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조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가 조례들을 제정해 왔는데요. 강원도의 경우에는 지자체 중 최초로 98년에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위원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후에 경기도에서는 2001년에 조례를 제정했고요.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2015년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모든 광역 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조례를 완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들은 각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남북한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조직 및 협력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자체 내 남북협력 전담 행정조직이 설치되면서 남북한 간의 협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남북교류협력 초기에는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함께하는 거버넌스가 구축되면서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시도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남북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정부 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러한 지자체의 남북지역교류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협력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화해협력 단계는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시기로 노태우, 김영삼 정부 시기에 시작하여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거쳐 문재인 정부에까지 추진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인도적 협력, 사회문화적 협력, 경제적 협력 등 다양한 남북교류 협력이 시도되었고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남북 간 지역 협력체계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자체가 남북교류 협력의 주체로 법제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들이 남북교류와 협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지자체들이 전국 단위로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남북 지역 협력체계 구축에서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 간의 협력이 강화되었고 남북교류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부가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자체 교류협력 정책협의회와 지자체 교류협력 실무협의회를 설치했는데요. 이것도 중요한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이 강화되었고 남북교류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통일을 이루기 전에 남북연합단계라는 중간 단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통일을 위한 공식적인 계획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통일 방안은 세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화해협력, 남북연합, 완전통일 단계로 나누고 있죠. 남북연합 단계는 두 번째 단계로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에서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북연합을 실현하기 위해 제안된 기구들에는 남북정상회의 등 다양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구들은
모두 중앙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남북연합 단계에서 지방정부나 지방행정기관이 어떻게 협력하고 참여할 것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합니다.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중앙정부 간 협력체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간 협의체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한의 지방행정기관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남북지역연합이라는 개념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체계와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남북한 지방정부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북연합 단계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연합기구들이 필요하듯이 남북지역연합 단계에서도 지역정부, 즉 행정기관 차원의 남북지역연합기구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구들이 남북의 지방정부와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이 기구들은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국 내 지자체 간 협의체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서독의 경우에는 지방행정기관들이 결연이라는 형태로 협력을 했는데요. 자르란트주의 자르로인스와 동독의 아이젠 휘텐슈타트가 86년 10월 6일에 도시자매결연을 체결하면서 이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90년 10월 3일에 독일이 통일될 때까지 유효했습니다. 특히 호네커 동독 의장이 87년 9월 서독을 방문하면서 지자체 수준에서의 적극적인 교류 관계를 강조한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이 기간은 5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동서독 지방정부들이 지역결연 형태로 협력을 체계화했고 이는 통일 이후 지방행정기관의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동서독의 경험을 참고하여 남북한도 지역연합 단계에서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통일 준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북지역연합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남북지역 간 지역결연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남북지역 간 교류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함께 협력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남북 간의 교류협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계획에 따라 교류지역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교류지역은 소외되는 지역 없이 한반도 전역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앙,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교류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데요. 이는 지자체가 협력 역량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남북 지역 연합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북 지역 연합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남북 교류 협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남북 지역 연합의 대상 지역 선정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남북 간의 결연 지역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북 간의 지역 발전 계획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 신경제지도나 북한 경제개발과 같은 기존 개발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을 선정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지리적 근접성, 역사적 유사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남북한 지역 간의 협력과 교류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자체의 특성, 인구, 산업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결연지역 선정 과정은 남북 지역을 10개 광역 단위로 구분한 후에 이 단위 내에서 적합성을 평가하고 최종 결연지역을 선정합니다. 여기서 10대 광역권 적합성 평가를 통해 소속 시, 군, 구의 적합성을 평가해가지고 세부적인 결연지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남북 지역 결연 선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한 지역을 각각 10개의 광역 단위로 묶어서 결연 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광역 단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직할시
기초 단위의 협력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결연 지역의 선정하는 6대 원칙입니다. 하나씩 PPT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들을 통해 남북 지역 간의 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각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협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 표에 보시면 남북한의 지역이 결연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평양과 경기도와 인천은 평안남도와 강원도는 북강원도와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북한의 비슷한 지역끼리 결연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지역들은 지리적 특성과 인구 규모에 따라 결연 지역을 구성했는데요. 각 지역은 해당 지역에 맞는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경제벨트 형성이나 관광 개발 등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협력 모델은 남북한의 유사 지역 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통합을 준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일입니다. 유럽연합 인터레그 프로그램은 회원국 간의 결속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거시적으로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를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남북한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남북 간의 협력에서 유럽연합처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획은 실행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수립을 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남북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국토 균형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남북한 지역 및 도시 협력을 위한 재원이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남한의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은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단체가 프로젝트별로 재원을 투입하는 매칭 펀드 방식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럽연합 사례를 보면 유럽 지역개발기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협력과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금을 통해서 유럽연합은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남북협력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지역 간 경제협력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남북 지역의 경제협력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전략과 북한의 지역별 경제발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전략은 동해축과 서해축, 그리고 접경지역을 구분하는 H자 형태의 발전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남북 간의 철도, 도로, 항만 연결 구상과 같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이러한 남북 경협과 관련된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초광역적인 두 개의 산업 및 인프라 벨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벨트는 동해와 서해를 축으로 남북한의 주요 산업과 경제 거점을 연결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남북 지역 간 경제 협력은 북한의 경제개발국 모델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한 지역별 경제 발전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 지역 간 경제 협력은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전체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한반도 경제 구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이는 남한 경제, 북한 경제, 동북아 경제의 연속성에서 형성되는 경제권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반도 경제 구상은 남과 북이 자율적으로 국민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경제 활동에서 남과 북을 하나의 단위로 사고하지 않고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 조건으로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북한의 경제권 형성은 낮은 수준에서 출발해서 점차 높은 수준으로 통합을 목표로 하고 이를 통해 남북연합 단계에서 한반도 경제권을 반환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로 한반도 경제권은 통일 이후에도
남북경제통합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단순히 통일을 넘어서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한반도 경제권의 개념은 남북한 간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를 매개로 하는 경제적 효과와 직결되는 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남북한은 지속적인 경제협력과 통합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발전해서 연합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형성되고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과 공동체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북한은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대외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지도는 이러한 경제권 형성과 공간 배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북한과 한국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그리고 항만 연결 구상이 그려져 있고, 이를 통해 동북아의 여러 나라와도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남북연합단계에서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관계 개선은 동북아의 경제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지역 협력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회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남북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한 내에서도 다양한 지역 협의체가 형성될 필요가 있는데요. 각 지방 정부가 남북 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됩니다. 이미 2000년대에 설립된 다양한 협의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남북 강원도 협력 협의회 등 다양한 협의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모델들을 더 발전적으로 발전시켜서 남북 지역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전국 모든 지자체 내에서 남북협력을 전담하는 조직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남북협력기금도 현재보다 더 많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통일부와 행안부에서도 남북지역협력을 촉진하고 보완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서 남북한 간에 그리고 남북 내에서 체계적인 협의체와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완전 통일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남북연합 단계에 설정된 남북지역연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남북지역연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완전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 즉 기반이 마련됩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동독이 급속히 해체되면서 단기간 내에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1986년부터 90년까지 불과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동서독의 지역 결연이 통일 이후에 동서독의 지역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통일 후 동서독의 자매 결연 도시들은 지역 개발에서 중요한 축의 역할을 담당을 했고요. 이들 도시들은 행정 지원, 인적 지원, 재정 지원, 사무용품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서로를 도왔습니다. 이는 자매 결연 도시들이 통일 이후에도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동서독 지역의 새로운 지방 구조 재구축 과정에서 서독의 행정 시스템은 그대로 이식되어 효과적인 행정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주들의 협력과 지원은 통일 이후에도 동서독 간의 긴밀한 교류를 유지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북한이 완전 통일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남북 지역 연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북의 지방 정부 간 협력이 활발해지고 이를 뒷받침할 행정적, 재정적, 인적 자원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하고요. 이는 궁극적으로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완전 통일이 이루어지면 북한의 지방행정 조직은 최소한 한국 수준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지방행정체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북한 지역에는 보다 분권적이고 영반 수준의 지방행정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지만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동독의 지방행정을 정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구들이 설립되었습니다. 지방행정 조직정비처, 지방행정인력지원기구, 특별행정지원기구, 지방자치단체 정보서비스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이러한 기구들은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따라서 완전 통일 단계에서 북한의 지방행정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와 유사한 기구들을 설치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통일 후 북한의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통일 후에 북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남북 간의 행정통합을 더욱 원활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급변 사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진적인 흡수통일 방식도 고려는 해봐야 되는데요. 북한 지역의 지방행정을 정비하기 위해서 대규모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 지역행정원과 같은 임시기구를 설치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기구는 통일 이후에 남북한의 단일행정체계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행정수요가 매우 많아진다면 북한 지역행정원은 대통령 직속으로 부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기관으로도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통합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 행정의 현대화입니다. 독일 통일 사례를 보면 1999년에 현대국가 현대행정이라는 행정개혁 프로그램을 수립을 했는데요. 15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의 현대화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었는데 북한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접근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통합이 진행될 때는 기존 행정체계를 단순히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북한 지역의 행정을 담당할 기구를 설립하고 행정 현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 통일 단계에서는 남북 지방행정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남북 지역 간 파트너십, 즉 결연을 형성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해협력 단계가 성숙해지고 남북연합 단계로 접어들면 남북의 모든 지역이 파트너십을 맺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단순히 명목상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각 지역의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신뢰를 쌓아 나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완전 통일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 지역 행정기관에 대한 전문 분야 자문과 행정 인력의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독일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도시 간 협력 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문가 협의회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남북한에도 이러한 모델을 전문가 협의회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 통일 시 북한 지역에는 대규모 행정 인력의 필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남한의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는 자신의 파트너 지역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행정 지원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남북한이 통일된 이후에도 원활한 행정 통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남북한의 지역 행정기관에 협력하고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을 통해 완전한 통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남북 지방행정기관의 협력 구상 중에서도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북 강원도에 초점을 두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북 강원 협력 모델은 남한의 강원도와 북한의 강원도가 협력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협력 모델입니다. 이 협력 모델은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남북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강원도는 남북한 모두에게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으로도 여러 가지 협력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산업의 협력, 환경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 그리고 스포츠 교류 등은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설악산과 금강산을 잇는 평화관광 프로젝트나 동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교통 및 물류 네트워크 구축 등이 중요한 협력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남북 강원 협력 모델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 강원 간의 지역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남북한의 강원도가 상호 협력을 하면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면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남북한 강원도는 단순히 행정적 통합을 넘어서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협력 모델은 남북한 전체 통합에도 매우 중요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남북 강원 협력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협력 모델도 우리가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3단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남북 강원 협력 모델에서 화해협력 단계에서는 과거에 추진했던 여러 가지 협력들을 다시 재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대북제재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남북한 간의 협력 사업들이 많이 중단되었는데요. 남북 강원의 협력 사업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남북거리 협력 사업을 재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강산 공동 영농 사업, 동해선 철도 연결 사업, 그리고 양양 북한 항로 개선 등 경제협력 분야들을 재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와 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도 말라리아 공동 반역 사업이나 금강산 산림 병충해 방제 사업과 같은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재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추진은 전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병행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러한 협력 사업들은 남북 관계의 개선에 따라 우선적으로 재추진되어야 하는데요. 협력 사업들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야 됩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에는 남북한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협력 모델을 잘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환경보호에 중점을 둔 협력 사업도 중요하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북강원이 공동이익을 증진시키고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예술 교류를 남북한이 번갈아 가면서 전통 음악, 무용, 미술 전시회 등을 개최하면서 상호 간의 문화를 통해서 통합해 나가는, 이해를 넓혀 나가는 그러한 과정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교육 및 학술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 학술 세미나나 워크숍을 개최해서 학생과 교사들이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을 이해하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으로는 에너지 협력도 남북강원도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남북강원을 중심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을 하고 대규모 태양광,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일 단계에서 남북 강원도의 통합 방안입니다. 통일 이후에도 남 강원도와 북 강원도가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남북 지역 연합을 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통합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남북 강원은 공동의 관광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도시간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관광 인프라를 연결하고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남북 강원의 관광 통합 브랜드 및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남북 강원 관광 메가시티를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남북 강원 지역의 문화 및 유산 보존과 홍보를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갖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통일 단계에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정체성을 가지고 남강원도와 북강원도가 협력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통합의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오늘 강의는 통일 과정과 지방행정기관의 협력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남북 간 협력과 통합을 위한 세 가지 단계에서 살펴보았는데요. 화해협력 단계에서는 우리가 중국 대만 사례를 참고해서 봤고,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유럽연합의 인터레그 사례를 참고해서 봤습니다. 통일국가 단계에서는 동서독일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통일 과정에서 지방행정기관의 역할을
보다 구체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해협력 단계에서는 중국, 대만 사례에서 비정치적 영역에서는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경제적 상호 의존도를 통해 평화적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그리고 교류협력의 벽제화와 문화적 교류의 강화를 통해 상호 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인터레그 사례를 통해서 정책적 조정과 재정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것, 중립적 중재자의 역할, 그리고 단계적 접근과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의 구축의 중요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남북 간 협력의 실질적 추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일 단계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여기서는 독일 통일에서 제도적 통합, 인적 교류의 중요성, 재정적 지원과 지방자치권 확보, 그리고 장기적 전략과 국제사회 협력의 필요성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남북 간 지방행정기관 협력에 대한 단계별 원칙을 생각해 봤고요. 통합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오늘 강의에서는 우리는 남북 강원도의 통합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세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화해협력 단계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문화적 협력 차원에서, 경제협력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도적 협력 차원에서는 의료, 보건, 환경보호, 재난대비를 중심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문화, 행정협력 차원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교환 프로그램, 그리고 공동문화행사, 축제 개최를 통해서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남북 강원도의 상호 이해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 차원에서는 공동 관광 프로젝트 개발을 통해서 양 지역의 관광 산업을 촉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협력 방안들은 남북 강원 지역 간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남북 연합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도 해봤는데요. 여기서는 인도적 차원에서는 더 화해협력 단계의 일들을 확대해서 수자원 관리, 에너지 공급, 교통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를 매우 긴밀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회 문화 행정협력 차원에서도 이 단계에 가게 되면은 남북 강원도가 이제 그 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제 해볼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 차원에서는 남북 강원에 공동 산업단지를 개발한다든지 기술 교류와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들을 추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남북 강원의 지역 간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강원의 통일 단계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관광 인프라 개발, 세계적인 관광 공동 브랜딩, 역사적 장소와 문화 랜드마크 개발, 이와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공동의 노력으로 통일국가 단계에서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강의를 통해서 통일 과정에서 지방행정기관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봤습니다. 지방행정기관은 지역사회의 요구를 이해하고 통일 과정의 실질적인 실행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통일이 진행됨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협력과 조정은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 됩니다. 이와 같은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강의에서 통해 얻은 통찰이 향후 통일 과정과 지방행정기관의 협력에 실질적인 참여와 기여를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